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세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12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10회 딱 됐을 때 저희가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가 10회 아니겠습니까? 예. 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두 자릿수 횟수를 채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2회를 하니까 야, 우리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고전을 이제 한국 고전 이렇게 읽게 되니까 좀 남다르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또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록의 문화,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기록 덕후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기록이 뭐 일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록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만만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징비록의 기록들이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록을 꾸준히 하고 그걸 남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왜 이렇게 기록을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문신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무신이신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를 남기셨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맞습니다. 뭐 이게 뭐 문무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그러니까 비서실이 그때 승정원이지 않습니까? 승정원이 쓰는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고 또 왕이 매일매일 쓰는 자기 일기가 있습니다. 일성록이라는 게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사가나 민간에서 하는 그런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이게 문화유산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기록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게 기록과 관련된 게 정말 우리 그리스 로마라든가 어떤 유럽의 여러 강대국과 같은 정말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자기 문화를 정말 뿜뿜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런 거에 또 우리나라의 자산들이 있다는 게 참 기록뿐만이 아니라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록 보존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서고가 여러 개 있죠. 서고를 여러 개 분산하고 백업 서버. 특히나 지방에 맞습니다. 모르는 곳,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에다가 서고를 만들도록 왕이 지시해서 숨겨두도록 하고 기록물을 똑같이 나눠서 저장해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명으로 한다는 게 특이하죠, 특이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일찌감치.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는 거를 아마 왕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자기 정치를 함부로 정말 수틀린 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위민 사상 백성이 근본이다. 물론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체계화되어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라면은. 아마 이런 걸 좀 더 생활 정치를 하면서 자기 정치를 베풀면서 좀 의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하다가 좀 약간 비행 돌아왔는데요. 두 분을 위한 시로 열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나는 보았지. 하얗게 뻗어나가 있는 길 옆의 그 거리를. 언제나 가슴으로 그리던 곳을 난 꿈을 타고 찾아낸 거야. 빨간 벽돌 길모퉁이에서 플라타너스 바라보면서 웃음이 아닌 다른 건 모두 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지. 어지럽던 내 사랑도 이제는 하늘 저 멀리 구름 위로 날려버린 채 숨가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그곳은 내 꿈에서 본 거리일 거야. 네, 푸른 하늘님의 1989년작
꿈에서 본 거리입니다. 혹시 뭐 들바람님, 예, 꿈에서 본 거리 뭐 한 소절, 예,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한 소절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아유, 혹시 뭐 꿈밤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나 멜로디 모르겠는데. 아, 네. 뭐 그러면 제가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보컬님이 한번 들려주시죠. 어젯밤 꿈에 나는 보았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징비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비록 1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그 영화 감독 김한민 감독이 그 원래 이제 이 명량 그 영화로 굉장히 천만 관객을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요 두 번째 작품이 한산 용의 출연이라고 이미 이게 작년에 촬영에 편집까지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했는데 아마 이번 추석에 개봉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이 징비록 요번 거 1, 2부 다 들으시고 아마 이번 극장에 가셔가지고 한산 용의 출연까지 보시면은 이게 임진왜란과 관련한 이 감동이 2배, 3배가 되지 않을까. 감히 자신있게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한번 뭐 같이는 못 가겠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네. 보시면서 이 징비록 1부, 2부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갈 길이 멉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징비록 2권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원군이 옵니다. 이여송 제독이 이끄는 4만 원군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왜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평양성을 수복을 했죠. 그리고 왜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이 유성룡을 비롯해서 조선의 조정 관계자들은 퇴각하는 왜군을 그대로 보내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기세를 몰아가지고 역습을 펼치자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명군은 왠지 느긋합니다. 네, 아주 느긋하죠.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만만디가 시작된 것 같아. 자, 결국 명나라와 왜는 조선을 배제한 상태에서 양국의 협상이 시작이 되죠. 협상이 시작되면서 휴전 상황인데 조선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뭔가 좀 약간 막 떠올리는 게 자꾸 있어. 뭔가 우리나라는 배제된 너희들끼리의 그런 협상. 네. 자, 하지만 협상은 결렬이 되고 결국 정유재란으로 이어지죠. 가토기요마사가 부산 앞으로 들어오니 너희들이 가토기요마사를 잡아라라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 이 거짓 정보에 움직이지 않은 이순신 장군을 하옥하고 원균에게 수군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원균 7천량 해전에 패해서 수군을 거의 괴멸상대로 이끌고 본인도 생을 달리하는데요. 1권 때와는 달리 이제 왜군들이 본격적으로 전라도 지역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이내 복권을 하고요. 그 유명한 13대 133게임 명량해전으로 이 전쟁의 모든 흐름을 다시 원점으로 리셋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일본은 철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철수를 하는 와중에도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조선군의 의지와 웬만하면 적당히 해결하자라는 명나라의 만만디가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왜군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적의 흉탄에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징비록 2권이고요. 그리고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녹후 잡기라고 해가지고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 1, 2권 편집과는 별도로 약간 별책 부록식으로 만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평양성이 수복이 됐습니다. 이 별로 반갑지는 않은데
어쨌든 명나라 군대가 오니까 뭔가 좀 전황이 확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죠. 예, 바뀌는데 이 명나라 원군의 대장이 이제 이여송이라고. 예, 저는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여송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그 MBC에서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 드라마를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여송을 하셨던 배우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 아니 얼굴 보면 아는데 좀 약간 오래된 배우분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좀 이여송이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주한 미군 사령관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예,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전자권이 없었어. 이때부터 전자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러네요. 예. 아이고 그 대감, 우리 원병들이 왔는데 배를 굶고 우리가 어찌 왜군과 싸울 수 있겠소? 제상께서는 다소 힘이 드시지만 우리 황제의 군대가 제대로 배불리 밥을 먹고 군량미를 준비해 주시오. 싸울 수 있도록 좀 쌀 좀 잘 대고 임마. 이런 핀잔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군량미를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판가름 되죠. 그렇습니다. 불쌍하죠. 예. 싸우는 거에도 이제 소극적이면 가서 또 열심히 비위 맞추면서 얘기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런 거죠. 네가 전쟁을 하라 임마.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역시 싸움은 본인의 싸움이 아니면은 열심히 싸우기는 어렵다. 제 아무리 우리가 무슨 황제의 국가 황제의 나라 명나라에서 어떤 형제와도 동생과도 같은 조선의 이 원군이 왔다고는 하나 정작 자신의 싸움이 아니면은 이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책에는요, 그 서희 유성룡 선생님께서 이여송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여송이 나름대로 잘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던 왜군이 퇴각을 하게 되죠. 이제 뺏기면서 퇴각을 하는데 퇴각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 뭔가 명나라하고 우리 집에 왜 왔니 게임을 하다가 이제 조금 물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거 지금 빨리 쳐야 된다. 저 지금 고니시 유키나가의 목을 지금 따면은 함경도에 있는 가토 기요마사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무너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안에 있는 모든 왜군의 괴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좀 쳐주세요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죠 그냥. 사실 이 서해 유성룡이 외교관으로 명나라도 갔다 온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이 됐고 또 이 서해 유성룡은 명나라에 갔을 때 이 학문적인 역량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중국 선비들 사이에서 서해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죠. 이 사람이 가서 명나라 장군들한테 야, 지금 해야 돼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여송 제독이 군사를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칠 수가 없으니까 군사를 돌리겠다라는 자기네 이제 본국에 보내는 이제 상소문 보고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우리 서해 유성룡 선생이 보게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놀란 나머지 나는 초고에 적힌 글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아니 왜적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게 확실한데 어찌 20만 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독이 답했다. 내가 어찌 그걸 알겠소? 모두가 조선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오.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둘러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싸움이 내가 조금만 더 치면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더 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본인이 더 잘 알 건데 20만 명이니까 이거 우리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야, 저기 왜군 20만 명이 어디 있어? 야, 니네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거야?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사기죠, 사기. 네. 전쟁하기 싫어하는 사기.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 안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이 명나라의 깽판이 어느 정도냐면 깽판. 아니 깽판이죠. 이건 진짜 깽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유성룡 선생께서 호조 판서 이성중 그리고 경기 좌감사 이정형 두 사람을 이 이여송 앞으로에 무릎 꿇려가지고 이 정말 혼을 내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명나라 사람들이 명나라 장수들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가 군량을 똑바로 공급을 안 했다. 그래요. 정말 치욕스러운 장면이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니만 그제서야 이여송 제독도 민망을 했는지 장수들을 나무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장수들도 장수지만 전 더 열받는 게 열받는 게 이여송 제독이 심지어는 유성룡 선생을 제거를 하려고 하죠. 그 뭐 하다가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독과 헤어져 급히 한강으로 나갔다. 나는 한강으로 나가기 훨씬 전부터 경기 우감사 성영과 수사 이빈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외적이 물러나는 즉시 모든 강에 있는 배들을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한강으로 모으라는 공문이었다. 한강에 나가보니 총 80척이 모여 있었다. 나는 인편으로 이여송 제독에게 이미 배를 준비해놓고 있음을 알렸다. 얼마 뒤 영장 이여백이 1만 군사를 이끌고 한강으로 나왔다. 그 군사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날이 저물어 버렸다. 그때 갑자기 이여백이 몸이 아프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성 안에 들어가서 병을 고친 뒤에 진격하겠소. 그는 끝내 가마에 올라 돌아가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미 한강을 건넜던 군사들까지 되건너와 성 안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원통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독부터가 외적을 추격할 뜻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속일 양으로 그런 거짓된 승낙을 했던 것이다. 4월 23일 나는 결국 병으로 자리에 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외적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속상해요. 좀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 갈게 야 그러면 우리 갈 테니까 야 배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배를 또 모았어. 이 없는 상황에 또 배를 또 끌어 모았네. 배까지 탔으면서 야 아우 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무슨 뭐 전투가 장난도 아니고 참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래서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왜군들이 그러니까 철수를 거듭해서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 그리고 이제 전남에 이제 순천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장기전을 대비해가지고 성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울산의 이제 그 울산 외성. 순천에 또 이제 순천 외성.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잘 몰랐었던 게 우리나라에 왜 일본식 성이 있는가라고 해서 좀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이때 일본군이 이제 그 명나라와의 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이 당시에 외성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에게. 야 나를 왕으로 봉하고 황제 너의 딸을 나의 첩으로 보내고 그리고 조선의 하삼도를 우리 외에게 양도하고 아무리 명나라고 빨리 끝내고 싶지만 이건 도저히 무리데스. 무리 이건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강화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이 재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본 측에서 역정보를 하나 흘립니다.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 군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부산 앞바다로 올 거니까 니네가 그쪽으로 가서 준비해 있다. 얘네 쳐. 맞아. 예, 이 얘기를 접한 선조가 빨리 상기된 표정으로 드디어 지금이다. 우리 아들들 붙잡아가지고 저 고생시키고 이 나쁜 가토 기요마사가 드디어 우리 저 이 장군 저 가서 저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오시오. 수장시키고 오시오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혹시 그 기사의 출처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기사의 출처가 고니시 유키 나가야. 뭔가 정보원이 좀 약간 신뢰할 수가 없는데 또 이제 당시 이제 또 이제 부산 앞바다가 좀 약간 좀 풍랑이 좀 일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미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에 상륙을 해 있었다.
그러니까 상륙을 했었는데 그때 일부러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진을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움직이질 않습니다만 이게 또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또 괘씸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선조 간만에 작전을 예. 펴고 있는데 내가 간만에 그냥 작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너 따위가 감히 나의 말을 씹어 해가지고 결국 하옥을 하게 되죠. 하옥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이제 원균이 맡게 된 조선 수군이 결국 원균도 알고 있었대요. 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실제로 원균도 권율 장군한테 끌려가가지고 빠따를 좀 맞고 왔답니다. 예, 빠따를 좀 맞고 왔는데, 그래, 뭐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해서 뭐 수군을 다 말아 먹었죠. 이때 뭐 해서 다 말아 먹었는데 그나마 정말 이제 남아 있는 게 당시 이제 그 원균의 수하 중에 배설. 좀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 배설이라는 장수가 자기 휘하에 있는 13척의 이 판옥선들을 전투에 투입시키지 않고 이대로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라고 빼돌려 가지고 약간 짱 박혀서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배설이 원균한테 가서 이 싸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배설은 그 전부터 원균이 반드시 패전할 거라고 생각해 여러 번 원균에게 충고했다. 이날도 원균에게 7천도는 물이 얕고 물목이 좁아서 배를 운행하기가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진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원균은 전혀 듣지 않았다. 배설은 가만히 자신이 거느린 함선들과 은밀히 약속을 하고서 경계를 펴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가 적군이 내습하는 것을 보고는 항구를 벗어나 먼저 달아났다. 그래서 그가 거느린 군사만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7천 아니 어떻게 보면 조선 수군의 한 세력으로서 이 외적과 일본 수군과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 자체는 정말 괘씸하고 이게 좀 군법에 따라 가지고 엄히 다스려야 될 일이기는 하나 배설이 그나마 그 13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아니 말이 좋아서 삼도 수군 통제사지 갖고 있는 게 13척밖에 없잖아. 나 같으면 안 할래. 이 삼도 수군 통제사는 우리 지금으로 지금은 해군 참모총장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인데 배가 고무보트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이지스가 아니라 이지스도 아니고 고무보트 12척이야. 그래서 가서 싸우라는 거지. 야, 너 이거 가지고 싸워. 이게 정말 내 진짜 선주한테 이 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됐거든. 이 까워 야 네가 한번 해봐 이 새끼야. 아유 참 힘드네요. 삐처리 하려니까. 어쨌든 이 명량해전에서 13대 133. 이거 실화냐? 실화냐?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게 13대 133이 아니고 원래는 1대 133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선이 탄 기함이 가운데에서 수로의 가운데에서 직접 유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장들이나 이제 부하들의 배가 유인한 게 아니고 부장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순신 장군 배가 직접 가가지고 이걸 유인해가지고 그 물살이 돌고 있는 곳에서 배를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쯤에 이제 부장들이 와가지고 같이 협공을 해야 되는데 신호를 올려도 초옥이라는 신호를 올려도 오질 않더라는 건데요. 네. 초요기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도 열받아가지고 너희 네가 그러고도 이 싸움 끝나고 네 목이 무사할 줄 그때야 이제 그 이혁기라든가 이제 다른 장수들이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싸운 실제로는 1대 133. 예. 그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정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정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에 그렇게 안 나오던데. 진짜 믿겨지지 않는. 아니 영화에도 보면은 그 명량에도 보면은 실제로 그 대장선에서 초기로 그쵸, 올려요. 그래서 올리죠, 그거. 그러니까 저 갈까 말까 나머지 부장선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싸웠습니다. 그게. 예, 그 실제로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기 그 게임에서도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뭐 엄청난 뭐를 돌려도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이게 참 굉장히 많은. 근데 하지만 뭐 물론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의 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는 보니까 장군이 움직이는 곳마다 백성들이 따라와 가지고 네. 이게 군영이 펼쳐지니까 거기서 장사도 하고 밥도 장사 그러니까 또 이제 조선 수군으로부터 이제 보호도 받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군대는 얼마 되지 않는데 백성이 따라감으로써 군대가 굉장히 많아 보였다라는 아니, 그런 근데 서술이 있었던 여기 것 같습니다. 징비록에 보면 유성룡이 이순신의 성품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명나라 수군 제도 진린 아 맞습니다. 예, 예. 진린이라고 진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진린이 아주 포악하고 성질이 더러운 놈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접한 게 있죠. 그런데 읽어줘. 이순신은 오케이야.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딱 예. 해놨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꾸마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십시오. 아, 난 저 대목 너무 좋아. 이 진린이라는 사람이 되게 포악하고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표현으로 성격이 X 같은 놈인데. 그럼 이 사람이 오면 이순신의 이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순신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패전할 거다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막상 이순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맞았냐면 이순신은 진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에게 대대적인 사냥과 고기잡이를 시켜서 사슴, 돼지, 해산물 등을 많이 잡아왔으며 성대하게 술잔치 준비를 갖추고 그를 기다렸다. 진린의 배가 바다에서 들어오자 이순신은 군대의 의식을 갖추고 멀리 나가서 영접했으며 도착하자 그의 군사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니 제장 이하의 군사들이 흠뻑 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졸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과연 훌륭한 장수다 하였고 진린도 마음이 흐뭇해졌다. 잠시 후에 적군의 배가 근방의 섬을 침범하자 이순신이 군사를 보내 패배시키고 적군의 머리 40개를 베어 모두 진린에게 주어 그의 공으로 하도록 했다. 진린은 기대보다 과분한 대우에 더욱 기뻐했다. 이로부터 모든 일을 죄다 이순신에게 물었으며 나갈 때는 이순신과 교자를 나란히 타고 다녔고 감히 앞서 나가지 않았다. 이순신은 드디어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겠다고 진린에게 약속시켰으며 백성의 조그마한 물건 하나라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잡아와서 매를 쳤기 때문에 감히 군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져서 서만이 삼가하고 두려워했다. 진린이 임금께 글을 올려 통제사는 경천 위지의 제주와 보척 요일에 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는 마음속으로 감복한 것이다. 통제사는 이순신을 그렇죠. 이제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재지가 지극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구군을 만회시킨 큰 공로가 있다. 뭐 이렇게 치하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문득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 적의 수급은 진린도 춤추게 한다. 근데 이 진린이 적절하네.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도 앞부분에 나와요. 그 부분은 좀 이상한 부분이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는 성품이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 뜻이 맞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나는 진린의 군사가 수령을 거침없이 때리고 함부로 욕을 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에 새끼줄을 메어 끌고 다녀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통역관을 시켜 말렸으나 진리는 결국 듣지 않았다. 이런 인물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순신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전상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순신도 작전상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은 정말 이 전술 뭐 전략적으로 뭔가 직선적으로 뭔가 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략 전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순신이 결국은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게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그리고 있기 때문인 것 큰 같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작은 일들은 자기가 물러서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린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간파하고 대단한 그거에 사람이에요. 맞춰서. 아까 그 한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 통제사가 이순신을 평가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한문이 경천위지. 경천위지. 예. 하늘의 육기를 날로 하고 땅의 호행을 여기 시로한다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천하를 다스릴 통제사 재주가 이순신은 있다. 천하를 다스릴 만한 재주가 있으며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한 큰 공로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참 이건 거의 국뽕이 차오르네요. 왕이 아니에요. 네. 왕보다도 낫지 않나요? 왕이 될 상인가. 네.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죽었을 때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낼 그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맞아요. 청들이 나오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이제 백성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알아서 그런 지금 것들을- 사당도 있지 않나요? 네, 있죠. 많죠, 많죠. 여기저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진린과의 인연이 하나 더 나오죠. 이제 진린의 배가 위험에 닥치니까 이순신의 이제 장군 기함이 그 배를 도우러 구조하러 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굉장히 통곡을 하면서 안타워해 그런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 꿈밤님 읽어주신 부분을 딱 읽으면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는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에 보면은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정말 냉철하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사자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면 이분은 진린이 없이는 더 큰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아마 여우의 지혜와 꾀를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정말 너무 사기캐예요. 사기캐예요. 이순신 장군은. 진비록에 대한 이순신 평가 같아요. 예. 사기캐예요. 이거 진짜 사기캐. 자, 임진왜란과 이제 정유재란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이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잡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가토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서 울산 외성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 외성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잡아야 이 전쟁을 끝났다고 끝나고 아무튼 뭔가 두 대장군 중에 한 명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누구를 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고니시는 좀 약간 우리랑 대화가 됐던 애야. 그리고 얘는 지나가는 데마다 뭐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놈보다는 가도가 더 심했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명나라 군대와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울산 외성을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울산 외성을 딱 치면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보니까 외성은 굉장히 금방 뚫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이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성을 이제 외성의 방식으로 축조를 했는데 성의 모양이 좀 약간 우리나라하고 다르더구만요.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성하면 이제 큰 이 울타리 안에 뭐 관아도 있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도 있고 그 안에서 농사도 하고 밭도 하고 그러지만 일본은 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묘와 다이묘의 가족 가신들이 정말 최후의 그 지휘 본부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전투를 하기 유리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군하고 조명연합군이 마지막으로 울산 외성을 치러 갔는데 외성은 쉽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내성까지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성 자체가 구조도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군이 대치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울산에 보면 그 태화강이라고 있거든요. 태화강에서 강물을 받아가지고 이 울산 외성이 식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조명연합군이 이 태화강의 물길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라 죽으라고. 실제로 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 울산 외성 안에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식량도 없지, 물도 없지, 심지어는 물이 없어가지고 말을 잡아가지고 말의 피를 마시거나 말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해가지고 가토 기요마사가 드디어 할복을 하려는 순간 이제 또 이제 응원 그러니까 이 왜군들의 이제 원병들이 와. 원병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명연합군도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외성 전투는
조명연합군의 승리도 아니고 이거는 왜군의 승리도 아닌 서로가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토 기요마사가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구마모토 성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3대 성인데 구마모토 성의 우물이 120개를 팠다고 합니다. 이때의 처절한 기억 때문에 이게 너무 정신이 나가가지고 구마모토 성 안에 우물을 120개를 파고 심지어는 장기전을 대비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을 걸 대비해가지고 이 성 안에 보면 그 일본식 그 저 방석 있잖아요. 다다미라고. 다다미를 원래 지프로 엮는 건데 이걸 우엉줄기, 고구마 줄기로 다 엮어가지고 먹으라고. 예. 필요할 그러니까 때 그러고. 가토 기요마사처럼 나름대로 일본에서 일타 장수란 애가 이 울산 외성에서 전투 얼마나 본인이 이 치가 떨리고 극한의 공포심을 느꼈으면은 구마모토 성을 그렇게 축조했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일본은 철군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조선 수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육군들을 통해 가지고 잡아보려고 했으나 유성룡 대감이 이 징비록에서도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그때 기요마사나 가토 기요마사나 고니시 중에 한 사람은 잡았어야 했다. 이 싸움은 그렇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좀 약간 아쉬움을 느끼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면서 이 징비록은 2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책은 이 노쿠잡기 가기 전에 2권 마지막 문장이 여러 장수들은 이러한 이순신을 신으로 여겼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순신을 추앙하는 글로 기승전 이순신으로 징비록은 징비록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전부 다 이순신을 추앙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선조실록에는 들어가지 않은 대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이미지나 활약상이 이 징비록이 않았으면은 아마 좀 약간 떠올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객관적으로 이제 그 명나라 수군 제독도 평가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나오죠. 예. 자, 요렇게 저희가 2주에 걸쳐 가지고 징비록, 서희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격같이 토크하고 총평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비록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래도 읽기는 좀 수월하셨죠?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한문을 그대로 이렇게 또 우리 저 꿈밤님께서 어려운 책을 보셨어요. 아무튼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들 알지 못하는 직함들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직함들이 많아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괜찮았고 뭐 생각만큼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복은 없었으나 뭐 나름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게 사람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와 관련된 이제 노쿠잡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유성룡이가 어떤 논평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징비록을 쓰고 나서 그래서 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읽는 걸로 제 얘기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지는 일정한 형세가 없으면 전투는 일정한 방법이 없으므로 시기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여 나아가고 물러가며 합치고 흩어져서 기계를 쓰는 것이 한이 없는 것은 다만 장수에게 달려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온갖 말과 계책도 소용이 없으며 오직 한 사람의 장수될 인재를 얻는 것이 중요할 뿐이고 조조가 진술한 3가지 계책은 더욱 간절하므로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되지만 그 나머지의 어수선한 의견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대체로 국가에서는 사변이 없을 시기에 장수를 선택하고 사변이 있을 즈음에 장수를 임명하되 선택은 마땅히 정밀해야 하고 임명은 마땅히 전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경상도의 수군장은 박홍과 원균이고 육군장은 이각과 조대곤이었으니 이것은 벌써 장수될 인재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 후 사변이 발생하자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등은 모두 조정에서 명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각기 마음대로 결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호령을 행하고 제 멋대로 진퇴하여 서로 통속이 되지 않았기에 여러 사람이 주관하면 패전한다는 경계를 범했으니 일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기가 양성한 군사를 자기가 지휘하지 않고
자기가 거느린 군사는 자기가 양성한 군사가 아니었으므로 장수와 군사가 서로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병가의 대기였다. 어째서 앞수레가 이미 엎어졌는데 후에 뜯어 고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히려 엎어진 바퀴의 자국을 따르고 있으니 이같이 되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만 요행만을 믿는 노릇이다. 이것을 말한다면 그 설명이 너무 길어서 한두 말로 끝낼 수 없으니 위태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떤 군사 체계 그거에 대한 한계 뭐 그 얘기도 약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징비록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접하면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조선은 정말 무능한 나라였을까요? 그러니까 무능하다기보다도 그 한쪽에 치우친 나라죠. 균형감이 균형감이 없었죠. 역시 국가란 거는 결국은 이제 외교 국방이 필요한 나라고 왜냐하면 외침이 있을 수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가끔 해요. 진정한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완벽한 평화, 완벽한 무력이 없는 평화.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성선설 믿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성악설을 욕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성경의 말이 있듯이 맞습니다. 그런 그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당시 조선은 좀 치우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결국은 조선을 잡아먹은 게 사대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지금도 이제 명나라만 바라보면서 명나라만 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처럼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뭐 개화의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맞습니다. 쓸려가고 그 이후의 역사들도 보면 너무 이제 하나만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국가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부러 이제 안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 허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아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2번 1, 2부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그 통신사의 얘기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방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을 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민심의 이반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산포 앞에 700척의 외선의 병선이 도착한 걸 보고서야 이걸 알았다는 걸 보면은 첫째 정말 정보에 어두웠다. 쟤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었다. 뭐 물론 뭐 오늘날처럼 이때가 뭐 무슨 뭐 첩보 위성을 띄우거나 뭐 할 건 아니지만 사실 보면은 이 그 징비록을 보면은요 저희가 많이 얘기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내부에 나름대로 이제 그 간첩들을 많이 심어놓죠. 그렇죠. 간첩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죽는 약간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유성룡이가 잡는 당사 그러니까 교전 당사국 또는 교전이 발생할지 모르는 당사국에 대해서 너무 대응했다.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재승방략인지 진관체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있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사람을 쓰는 게 정말 너무 원칙이 없었다. 정말 믿을 건 사람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전란 중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쉽게 바꾸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그러니까 약간 일이에요. 실행을 해보지 않은 그 이제 뭐 이렇게 머릿속 플랜. 지도부라는 소위 말하는 지도부가 실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아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해는 왜 이 기록을 남기려 했을까요? 이 기록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징비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이게 뭔가 좀 성역화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 도서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징비록이라고 쳐보니까 뭐 유사 징비록이 몇 개 있더구만요. 뭐 무슨 뭐 예전에 뭐 백선엽
뭐 대한민국 최초 뭐 육군 대장이 뭐 그 사람도 뭐 한국 전쟁 뭐 징비록이네 뭐니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서해 선생이 아마 오늘날의 지금의 이 한일 관계 불편한 한일 관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근데 뭐 뒷부분에도 우리 노크 잡기에도 보면은 이 쓴 내용 중에 보면 성을 어떻게 만들자, 병기는 어떻게 하자, 방책을 조금 제시하죠. 결국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란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병법 같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분은 그 문관이지만 무관의 역할처럼 하는 것처럼 이게 실리에도 상당히 뛰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국가를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지금? 내가 유성룡이다, 빙의 됐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방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 뭐 이렇게 가가지고 정보도 이렇게 물어서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군사 체계도 우리가 사전에 뭐 정비를 한다고 정비를 했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기는 했어요. 다 하긴 했는데 다 이제 뭐 2% 부족해서 그게 결국은 제대로 유기적으로 발현되지 이게, 않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간이 자기는 다 자기네가 대비도 한 것 같고 나름 미리 예견을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막 명나라에 되게 자기가 정말 굴욕적으로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기도 했고, 일련의 상황들을 쭉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것만 조금 잘했어도 얘가 그때 요렇게만 해줬어도 뭐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상 전화를 요렇게만 꼬셨어도. 근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후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죠. 아까 뭐 성은 이렇게 쌓아라, 뭐는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마 쓰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썼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한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은 요렇게 하고 야 진관 체제보다는 재승방략으로 해가지고 재승방략보다는 진관 체제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아무튼 이 회고록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회고록이죠. 65살에 저기 유성룡이 죽는데 죽기 2, 3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왜 죽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년에 모든 것을 정비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 후대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뭔가를 기록했고 그 기록을 어떤 의미로 했을까 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개인의 변호도 있었지만 최대한 진실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개인의 변명으로 갔으면은 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읽히거나 뭐 그쵸.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거를 되게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쓰여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11회 그리고 12회 두 차례에 걸쳐서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이제 10월에 7번째 고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고전은 우리 꼼바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네. 예. 다음 어떤 책입니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전은 그리스인 조르바. 선정을 했어요. 아주 또 다시 유럽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읽다가 포기했던 책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시선으로는 너무 어렵고 지루했던 책이지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읽었을 때 나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인 아닌가요? 광인? 그렇죠. 이제 물랭가 뭐 돌리다가 손가락이 거추장스럽다고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고 되게 이상했고 술 좋아하고 저 여성분 좋아하고 이상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지 중학생이었는지 그 기억 안 사람 죽음 나는데 앞에서도 맞서잖아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한 중간 정도 읽다가 제가 포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좀 유럽의 일반적인 느낌하고는 그리스 하면 좀 뭔가 그
따라라라라 뭐예요 그건? 어, 뭐야 그거? 뭐지? 포카리 스웨트? 무슨 스웨트? 아. 그좀 뭔가 산토리니? 뭐 하얀색과 이게 그저이 그리스- 에메랄드 파란색의 그리스는 예. 정확히 제가 생각은 못하겠지만 그리스는 사실 철학이 발생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왜 그리스가 철학이 발생했냐면 예. 먹고 살기가 엄청 편했던 곳이래요 그 당시에. 자연적으로 그 쉬운 얘기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네, 땅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지중해성 지중해성 비율에서. 예. 그래서 아마 그 사상의 자유로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철학의 자유로움, 다양한 철학이 마음대로 일어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랬더래요. 근데 조르바는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광지를 했지요? 아무튼 저희가 애정을 갖고 읽고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저희 10월에 저희가 13회, 14회에 걸쳐서 다룰 7번째 고전은 네코스 카잔 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로 하겠고요. 저희가 또 중간에 한번 번외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번외편이라든가 다음 회차 업로드 소식은 저희가 팟빵 그리고 아이튠 팟캐스트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다룬 징비록 굉장히 무겁기도 했고요. 벅차기도 하고 답답하면서도 참 시원하고 그래도 그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참 살려낸 국가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많은 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징비록 읽어보시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1592년의 조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끝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멤버분들 하실 말씀. 고전이 역시 기록인데 징비록 우리 선조들의 기록 즐겁게 읽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즐거운 독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꾸맘님은? 북구고전이 아니었다면 안 읽었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덕분에 저도 좋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